인류는 항상 그들이 스스로 행하기는 하나 지배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경계에 있다. 영문 번역본에는 whether primitive or not, mankind always stands on the brink of actions it performs itself but does not control. 한쪽에서는 행동의 순간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걸 통제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항상 인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인류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걸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을 계속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모든 세계는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공리에 따라서 전쟁을 준비한다. 예를 하나만 든다면 말이다. 인류는 인류에 거역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신들은 인류에게 운명의 길을 제시한다. 우리는 오늘날 신들을 요인들이라고 칭한다. 이 말은 화체레, 즉 만든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만드는 자는 세계라는 극장의 배후에 서 있다. 그것은 작은 세계이건 큰 세계이건 존재한다. 의식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자신이 요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놀랍게도 우리가 요인의 객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발견하는 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심지어 원시적 공황의 동기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불안하게 믿어왔고 지켜왔던 실제로 인간의 성공의 비밀인 의식의 패권이 위험하게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지함이 안정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록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올바른 문제 제기는 이미 어떤 문제가 반쯤은 해결된 것을 뜻한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정신적 반응을 예견할 수 없다는 데서 유래함을 안다. 그러므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외부 역사적 요건들이 다만 실제로 현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하나의 계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정치 사회적 망상은 인과적으로 외부적 요건의 필연적 결과로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조금 한두 곳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은 정치 사회적 망상은 인과적으로 외부적 조건의 필연적 결과로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더 원래 의미대로 하자면 the decisions precipitated by the collective unconscious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그냥 무의식의 결정이라고 하기보다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좋겠고 앞부분에 우리 전 부분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문 번역자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 세계가 한편에서는 전 세계가 평화를 원하면서 또 이 전 세계는 동시에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래서 평화를 외치지만 그 평화 자체가 보장되도록 컨트롤할 힘이 없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전쟁 자체, 평화 자체가 이게 어느 쪽이건 인류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어떤 인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중에 mankind is powerless against mankind라는 말은 인류 스스로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인류가 파워리스하다. 자기 인류를 집단으로 본다면 이 인류 집단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and the gods as ever show it the ways of fate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신이
여기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신이라고 표현할지 정령이라고 얘기할지 영혼이라고 얘기할지 그냥 여기서는 신이 어떤 유일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스예요. 그걸 어떤 영들이 인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인류가 아닌 어떤 영들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 영들이 인류의 운명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융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게 어떤 것의 원인을 지금 가스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여기서 가드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것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존재를 가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스스로가 자기 이외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어떤 경우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할 경우도 있고 어떤 범신론적인 이런 상황에서 얘기했던 그냥 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애매한 용어죠. 그런데 이걸 신이라고 번역한다는 게 신들이라고 그렇게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여러 신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종교적인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라고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우리 인류가 인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인류나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집단이나 개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그 요인들을 이름 붙여 가드라고 한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치 사회적 망상이라는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데 실제는 역사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집단 무의식에 의한 결정이 실제 역사 안에 여러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 사회적인 어떤 조건과 관련돼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지만 그 깊은 결정 요인은 하나의 큰 단순하게 표면에 드러나는 것일 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디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류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은 집단적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가면서 얘기를 나누죠. 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의 모든 시대는 어떤 형태로든 신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신을 정신적 요인, 즉 무의식의 원형으로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유례가 없는 상징성의 빈곤을 필요로 했다. 이 발견은 우선은 아직 믿기 어려운 것이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신학자의 꿈에서 대충 묘사된 그러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고 나서야만 물 위에 있는 정신의 독자성이 체험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리의 최고의 상징들이 퇴색한 이래 무의식에서는 비밀스러운 삶이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심리학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관해서 말한다. 그러나 상징이 지닌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시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징들은 위에 있는 정신, 가이스트이기 때문이며 그때는 정신 동안 위에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자연이 지배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무의식을 체험하거나 탐색하는 것은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은 활력이 있는 물, 즉 자연 그대로가 되어버린 정신, 가이스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이 교란되는 것이다. 하늘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우주 공간이 되어버렸고 신의 천상계는 한때 있었던 그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심장은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고 은밀한 불안은 존재의 뿌리를 갉아먹는다. 벨리스파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광대의 머리를 하고 보단은 무엇을 웅얼거리는가? 샘물은 이미 끓고 있다.
무의식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문제는 정신적 존재인가 아니면 비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적 존재라고 하는 계속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스피릿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가 아니면 비영적 존재인가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스피리트 얘기를 하는데 스피릿을 정신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우리가 어떨 경우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스피릿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서 같이 가보죠. 앞에서 언급한 꿈에 암시된 것과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물속 깊은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결코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땅 위에 굳건히 세울 것이며 비유를 계속해 보자면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들을 낚시와 그물로 잡는 고기잡이가 될 것이다. 고기잡이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멍청이와 순수하지 않은 멍청이가 있다면 후자는 그들이 하는 일의 세속적 의미에 대해서 헷갈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 작업의 상징은 성배가 주는 시들지 않은 메시지보다 수색이나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 피셔맨 얘기가 나오는데 어부에 대한 얘기가 우리 한글 번역본하고 영어 번역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순수한 멍청이와 순수하지 않은 멍청이를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데 영어 문장에서는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There may be the consummate fools who do not understand what fishermen do. 먼저 그래서 어부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정말 멍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But the latter will not mistake the timeless meaning of their action. 여기서 latter는 여기서는 피셔맨으로 보여요. 어부가 하는 일을 모르는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부는 자기의 행동에 무한한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For the symbol of their craft is many centuries older than the still unfaded story of the Grail. 그래서 어쩌면 이 어부가 상징하는 것, 어부의 상징은 어쩌면 성배의 상징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부는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어부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아마 멍청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부 스스로는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잘 알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본의 역자와 영어 번역본의 역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어요. 이 형상은 그들의 본능적인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때 그것은 수달이다. 우리는 이것을 오스카 슈미츠의 수달 민담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물속을 들여다본 자는 자기 자신의 상을 본다. 그러나 그 뒤에 곧 살아있는 존재가 나타난다. 그것은 물고기들, 깊은 물속에 사는 순진한 거주자들, 사람들이 호수를 무시무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무해한 존재다.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물의 생물이다. 흔히 여성이면서 반은 사람인 인어가 어부의 덫에 걸린다. 인어는 매혹적인 존재다. 반쯤 그녀가 그를 끌어당기자 반쯤 그가 가라앉는다. 그러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인어는 우리가 아니마라고 부르는 마술적 여성 존재의 더 본능적인 전 단계이다. 그것은 또한 지레네, 그리스 신화에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인 바다의 마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해 죽인다. 일 수도 있으면 멜루지네, 숲의 여인, 우아한 여인, 요정왕의 딸,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흡혈 여괴들, 수쿠부스, 꿈에 나타나는 처녀 귀신, 중세 민간 신앙의 나타남일 수도 있다. 이들은 젊은이들을 현혹해서 생명을 뺏어간다. 도덕적인 비판자들은 이 형상들이 연모하는 감정 상태와 부도덕한 종류의 환상의 투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단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진실인가? 요정의 존재가 정말로 도덕적 해이의 산물에 불과할까? 이미 오래전에 여명의 인간 의식이 아직도 자연에 결합되어 있었던 시대에도 그러한 존재가 있지 않았던가? 도덕적 양심의 문제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이 정령들은 아마도 맨 처음에는 쑥, 들, 개울에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므로 그들의 다소 기이한 성애적인 태도들은 다만 상대적인 특징일 뿐이다. 당시의 의식은 훨씬 더 단순했고 의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작았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고유의 정신적 본질의 구성 요소라고 느끼는 것 가운데서 무한히 많은 것이 원시인들에게는 곧잘 투사되어 그들의 넓은 들판에서 활달히 돌아다니게 한다. 여기서 저런 얘기가 나오죠. 정령들은 아마도 맨 처음에는 숲, 들, 개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정령이라는 말은 여기서 영어 번역자는 스피릿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정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관련해서 계속 정신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숲이나 숲, 들, 개울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걸 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스피릿을 정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에서 사람하고 관련돼서도 이걸 어떤 영혼이나 아니면 어떤 영이나 이런 쪽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덜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사라는 단어는 원래 적합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던져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정신은 일련의 함입 활동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더 복잡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정신의 복잡함은 자연의 탈정 신화에 비례해서 심화되어 왔다. 오늘날 상황부터 탈정신화라는 말 이게 탈정령화라고 얘기를 탈정신화. 탈정신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 디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오브 네이처예요. 그 네이처에 정령이 있다고 하는 게 애니미즘이죠. 모든 사물에 정령이 있다고 하는 스피릿이 있다고 하는 이 애니미즘이 사라지면서 그 자연이 비정령화되면서 인트로젝션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 심리 내적으로 들여왔다는 얘기예요. 그 인트로젝션이 일어났다는 그 프로젝션은 밖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프로젝션이라고 한다면 인트로젝션은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심리 내적인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인트로젝션이라고 그 내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투사와 내사가 이제 다른 개념인데 어쩌면 여기서는 융이 보는 것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걸 투사한다고 많은 경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자연 속에 있는 네이처 속에 있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심리 내적으로 내사해 온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연 속에 뛰어놀던 개울에 있고 나무에 있고 저 돌에 있었던 스피릿이 전부 우리 마음에 내사됐다. 이런 개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자체는 비정령화가 됐다는 디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오브 네이처예요. 자연 속에 있던 영들은 사라지고 그 영들이 내사돼서 우리 마음의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의 연원 속에는 밖에 있는 스피리트들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이런 주장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어떤 통찰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있고 호수 속에서도 어떤 영이 있고 우리 별주부전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용궁에 가서 토끼가 거기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활동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용왕이라는 존재 혹은 산신령이라는 존재 그래서 도체 스피릿이 있다고 봤던 영이 있다고 봤는데 그래서 지금도 등산 시즌이 되면 첫 산행에서 사람들이 돼지머리 넣고
제사를 지내죠. 그게 산신령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피릿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죠. 근데 이게 자연 속에 이게 미신이라고 우리가 다 치부하면서 이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정령들이라는 것은 다 그 미신화 됐지만 그 스피릿이 결국은 내산돼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나오는 얘기가 The psyche has attained its present complexity by a series of acts of introjec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키, 우리 사이키를 우리 마음이다 하고 시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는 뭘로 번역했어요?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신을 사이키를 정신이라고 번역해버림으로써 스피릿도 정신으로 번역하고 사이키도 스피릿으로 번역함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계속 혼란을 일으키죠. 어렵죠.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현재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복합적인 구조가 된 것은 일련의 계속되는 내사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쪽에서 이런 융의 개념과 조금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멜라니 클라인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처음에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판타시들, 어떤 본능들, 공격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세계로 투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은 본능을 타고나서 이 죽은 본능을 외부에 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나쁜 고약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프로젝션을 통해서. 그래 자기 마음의 안에 있던 것을 프로젝션한다. 근데 프로젝션 된 것을 있는 그대로 이거 외부 대상을 다시 인트로젝션하는 내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투사와 내사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우리의 내적 대상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널 아브리트가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이게 심리 기구가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내면 세계가 아주 복잡하게 그냥 내적 대상 관계하고 셀프도 여러 개의 셀프가 있을 수 있고 내적 대상도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는 초기에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나 표상도 단순하겠죠. 그 대상에 대한 표상도 처음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애들이 자라면서 점점 밖에 있는 대상들을 내사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내적 대상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인격의 성장 과정 속에서 멜라니 클라인 얘기뿐만 아니라 이고 사이칼리스트도 다 어떤 내사를 통해서 동일시라는 용어를 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외부 대상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셀프나 셀프 레피테이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대상과 관계에서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표상들이 내적으로 형성되면서 그 내적 표상과 자기가 동일시를 하게 되면 그 내적 대상이 결국 자기 셀프를 구성하는 하나의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의 세계가 셀프건 대상들이건 이런 인트로젝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된다. 다른 쪽의 세계에 마음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융은 어떤 면에서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인류들의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단순했던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복합적인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발달해 오는 과정을 자연의 탈정령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아주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자연 속에 있는 스피릿은 믿지 않게 됐는데 자연은 그냥 돌은 돌이고
물은 물이고 바다는 바다. 그는 네이처 그대로 보고 있는데 그 대신에 지금까지 그 속에 있다고 믿었던 스피릿이 내사돼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복합적인 구조를 이거 인류의 마음속에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됐는데 대부분 이 스피릿들은 어떤 우리 마음의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 이런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융이 보는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원형을 이렇게 정령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죠 지금. 네, 그렇죠. 그 아키타입을 지금 설명해내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지금 네. 우리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아키타입이라는 게 원래 있다. 이게 우리 마음속으로 이 아키타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그 속에는 이 원형이라는 게 원래는 자연 속에 있었던 스피리트들이 디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오브 네이처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연의 탈정령화와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 무의식 속에 이 스피리트들이 마음의 구성 요소가 됐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어떤 원형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결국은 이건 또 집단 무의식이랑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집단 무의식의 설명이죠. 결국은. 사실은 뭐 자연의 정령이 있느냐 없느냐 말한다면은 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자연의 정령을 말할 수도 없지만 그게 어떻게 인간하고 정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집단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긴 게 집단 무의식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신 구조가 달라졌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은 인류 공통의 무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아키타입이 있었던 것들이 그 한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문화권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원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날 성적 환상으로 불리는 섬뜩한 느낌의 우아한 여인은 우리의 신적인 삶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만든다. 그것은 인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게다가 그것은 마치 꿈속의 처녀 귀신 수부쿠스와 같고 마녀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며 보편적인 원래 정신의 내용에는 당연히 걸맞지 않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독립성을 보인다. 때때로 그것은 최고의 마법에 버금가는 매혹 또는 어떤 악령 현상도 능가할 수 없는 불안 상태를 일으킨다. 그것은 짓궂은 존재고 다양하게 변신하거나 변장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지르며 우리에게 온갖 장난을 치고 행복을 주거나 혹은 속임수, 우울이나 황홀, 자제 못하는 감정 등을 불러일으킨다. 이성적 함입의 상태에서도 인어는 그의 장난기 어린 본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마녀는 사랑과 죽음의 더러운 묘약을 뒤섞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마법의 독은 음모와 자기 기만으로 정제되어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마 얘기를 하면서 인어와 여러 신화 속에 나오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이 아니마라고 하는 원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본다면 이 아니마는 원래는 자연에 있던 스피릿이 우리 안에 내면화됐다고 본다면 이걸 함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사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한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원형들은 내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실제 심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내사된 이런 원형이 밖으로 또 투사돼 나가는 거죠. 외부의 어떤 여성을 만나면서 그 여성에게 자기의 성성을 외부에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투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원래는 내사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우리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이미 어떤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투사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관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투사와 내사가 어떤
지네틱하다고 할까요? 어떤 발생론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내사를 통해서 이런 원형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원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투사 활동과 투사를 통해서 실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요정을 아니마라고 부를 용기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아니마는 심혼을 일으키며 어떤 매우 경이로운 것, 불멸의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종류의 심혼이 대단한 자발성과 생명력이 있는 무엇인가를 매료하고 사로잡을 목적을 가진 도그마적 관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엘레, 시몬이라는 독일어 단어는 고트족 언어 사이왈로를 거쳐 움직이는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뜻의 그리스어 아이올로스와 가장 유사하다. 즉 그것은 마치 이곳 저곳으로 취해서 비틀거리고 옮겨가면서 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비, 그리스어로는 푸시케와 같다. 영지학적 유형학에서는 안트로포스 푸시키, 심리학 정신은 프네우마티코스, 정신적 인간의 아래에 있다. 또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만 하는 나쁜 시몬도 있다. 심지어 세례를 받지 않는 신생아에 전혀 죄가 없는 시몬도 최소한 심의 관조를 박탈하고 있다. 원시인들에게서 그것은 마술적인 생명의 입김이거나 불길이다. 교회가 정한 성경 밖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적절하게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내 가까이 있는 자는 불 가까이에 있느니라.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시몬은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불 같으며 메마르다. 왜냐하면 푸시케는 서늘한 입김에 가장 가깝고 푸시케이는 입김을 부는 것을 뜻하고 푸시크로스는 추운 것, 푸시코스는 서늘함을 뜻한다. 혼이 깃든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다. 심혼은 인간 속에 살아있는 것이며 그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아담이 살도록 그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다. 시몬은 살고자 하지 않는 물질의 타성을 술수와 유의적 속임수를 써서 생명에 이르도록 유인한다.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들을 확신시켜서 생명이 살아가도록 한다. 시몬은 간계와 술수로 가득 차 있다. 그로써 인간이 추락해서 지상에 이르러 그곳에 얽혀 머물러 있도록 하며 마치 이브가 낙원에서 금지된 사과의 선의를 아담에게 확신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생명이 살아가도록 한다. 시몬의 동요와 현란함이 없다면 인간은 가장 큰 열정인 나태함 속에서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이성성은 그것의 옹호자이며 어떤 종류의 도덕성은 그것의 축복을 보태준다. 시몬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모험이다. 왜냐하면 시몬은 생명을 주는 데몬이기 때문이다. 데몬은 인간 존재의 위나 아래에서 요괴놀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몬은 도그마 안에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공적을 훨씬 뛰어넘는 일방적인 징벌이나 축복으로 위협받기도 한다. 하늘과 지옥은 시몬의 운명이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둔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벌거벗은 보통 사람의 운명은 아니다. 영지학적 유형학에서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심리적 인간과 정신적 인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In Gnostic typology, psychic man is inferior to the spiritual man. And finally, there are wicked souls who must roast in hell for all eternity. 그래서 영지학적 유형학 속에서는 심리적 인간, 여기서 사이킥 맨과 스피리추얼 맨을 구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키와 스피릿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사악한 영혼이라는 개념, 위키드 소울이 결국은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된다. 그래서 위키드 소울이라는 개념까지 나오는데 이 개념 속에서 사이키, 스피릿, 소울이라는 개념들을 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은 영지학에서 나스티시즘에서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융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마를 소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 아니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프랙티컬한 개념으로 들어가죠. 실제 우리의 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데 우리 현상들은 실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다 설명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티컬한 부분은 어떤 사람들의 삶의 얘기란 얘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 인간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에디퍼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도 에디퍼스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실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관찰한 결과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다. 근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스토리예요. 결국 미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그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하나의 신화적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떤 스토리 라인들이 나오는데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적인 측면이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 있어 보죠. 그 철학자들도 어떤 사변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결론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적인 부분, 어떤 그래 신화적인 부분을 떼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는 신화가 항상 함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만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꾸 어떤 컨플릭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융의 얘기가 대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융의 글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대극을 느끼는 거죠. 한쪽에서는 굉장히 명료화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점점 더 흐려져요. 그래서 융이 점점 스페시파이 하면 할수록 더 애매해지고 과거에 클리어했던 것이 더 불명료해지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체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좌절이 생기시겠지만 저도 같은 그런 좌절을 겪고 있다고 쉐어함으로써 여러분도 좀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마는 도그마적 시몬이 아니며 철학적 개념인 이성적 아니마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원형이며 모든 무의식의 묘명들, 원시적인 정신, 언어나 종교의 역사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만족할 만하게 포괄한다. 아니마는 그 말의 원래 의미를 볼 때 요인이다.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는 없으며 선언적인 기분, 반응, 그리고 선언적 충동이며 그 밖에 무엇이든 정신적 자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것,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다. 즉 의식 뒤에 있는 삶으로서 남김없이 의식에 통합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반대로 그 삶에서 의식에 유래하는 것이다. 결국 정신적 삶은 대부분 무의식으로 모든 면에서 의식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각 지각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무의식적 준비가 필요한지를 단 한 번이라도 납득한다면 즉시 이해가 되는 생각이다. 비록 아니마가 무의식적인 정신생활의 총체성에 걸맞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마는 많은 원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아니마가 곧바로 무의식을 특징 짓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무의식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미 아니마가 여성성이라는 사실에 드러나 있다. 남성에서 자아, 즉 남성적이 아닌 것, 그것은 여성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비자아는 자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자아 밖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마상은 보통 여성에게 투사된다. 모든 성에는 대극이 되는 성도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유일하게 남성성의 선택을 결정짓는 것은 남성의 유전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남성 속에 있는 더 적은 수의 여성 유전자는 여성적 특성을 형성할 것이지만 이 여성적 특성은 수적 열쇠 때문에 보통 남성의 무의식에 남아있게 된다. 제가 잘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XM 색채가 하나 더 많으면 여성이 되고 YM 색채가 하나 더 많으면 남성이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여자 예부색체가 X와 X가 두 개가 있고요. 남자가 X와 Y가 있거든요. 남성에는 X, Y. 예. 예, 그게 이제 생식 세포로 되면은 그 염색체가 두 개가 분열돼서 이제
X 여자의 경우에는 X밖에 가질 수가 없고 그 남자에는 X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게 되고요. 남자의 정자에는 어떤 거는 X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Y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X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남자가 만나면 여성이 되고 여자가 되고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X의 남자가 만나면은 남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다가 아니라 그냥 그 어느 염색체와 만나느냐 이제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적 열쇠라고 말한 거는 좀 염색체에 대한 조금 예, 좀 다른 이야기.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X 염색체, 여성 염색체와 남성 염색체, 그러니까 성의 유전 인자 중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XY가 되면은 남성이 되고 예, XX가 되면 여성이 된다는 얘기죠. 예. 남성의 성 염색체 중에 X도 있고 Y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여자 쪽이 아니고 남자 쪽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남자가 X와 Y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수용해주는 쪽에서 X를 수용해주느냐 Y를 수용해주느냐 결정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염색체 자체는 이제 남자가 가지고 있는 X 반쪽은 반드시 여자로부터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색체 안에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X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남자로부터 온 거고, 그래서 오히려 여자 쪽이 더 여성적 특성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지, 여성적 특성은 수적 열쇠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가 좀 다른 거죠 이게. 남자가 X, Y가 어쨌든 남자 거 하나 여자 거 하나가 만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여자가 되더라도 하나는 여자로부터 온 X고 하나는 남자로부터 온 X가 만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남성성 여성성이 다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융도 프로이드처럼 아주 설득력이 많아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설득력 있게 글을 쓰시는 분인데, 어쨌든 융이나 프로이드나 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융이 보는 것은 우리가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념 때문에 여성성은 이게 억압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페미닌 아키타입을 여기서는 애니마라고 이름 붙인 거죠. 이 애니마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밖으로 투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을 자기가 만나는 여성에게 투사한다. 그래서 실제 있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투사하는 자기의 그 아키타입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투사를 할 때 투사와 내사의 과정들이 서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투사된 대로 대상이 행동할 수도 있지만 투사한 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투사만 가지고 이분이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분의 투사가 그 투사의 동일시 형식을 취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이분의 애니마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성 대상 자체는 원래는 자기가 독립된 고유한 대상인데, 남성이 가지고 있는 애니마가 투사가 되면 이 애니마가 강렬할 경우에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상, 그 여성상에 맞추어서 자기의 원래 성품하고 상관없이 이 투사된 여성상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껴버린다고 한다면 이 남성은 자기하고 사는 거죠. 대상하고 사는 게 자기하고 사는 셈이 되는 거죠. 자기의 애니마와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지나갔지만 그 인어 네. 공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상징 사전 같은 데서 보면 인어의 그 밑에가 물고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그렇죠. 인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래놀이 치료에서 상징적으로 인어를 해석할 때는 보통 아직 성숙한 인간 자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네, 여러 가지 그런데, 상징을 쓸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인어라는 그 이미지 자체, 표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자체는 위쪽은 여성인데 아래쪽은 물고기인데 사실 그 물고기는 남근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반반인 거잖아요. 여성과 그렇게 따지면 남성이 공존하는 듯한 네, 그런 지가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상징 사진에서 보는 여자는 그 태모라고 해요. 태모. 그리고 그 태모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태모는 은혜가 깊은 보호자의 면과 사악한 파괴자의 면을 가진다. 그리고 태모는 청순한 영의 인도자이며 동시에 세이렌과 같은 유혹자 또는 처녀인 하늘의 여왕이며 동시에 매춘부인 하루퀴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루퀴아이가 상징사전에서는 인어로 표현돼요. 네. 그래서 같은 여성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원형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 담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남성의 애니마가 투사된다고 할 때 그 애니마의 컨텐츠가 어떤 내용이냐는 어쩌면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같을 것 같은데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고라고 하는 어떤 예지며 동시에 바보스러움 이런 걸 내포한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인간성의 어떤 복잡함이 숨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원형이라고 할 때 어떤 그거 자체는 원래 선과 악이 판단되기 이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다 나쁘다는 나중에 평가고 원래 그 모습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독립된 어떤 생명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 독립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 어떤 무의식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무의식이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수 있겠죠. 만약에 애니마를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 원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오히려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의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의식에 의해서 이게 다 정리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의식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의식에 있는 것을 잘 통합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원형은 변화무쌍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우리가 알 수 없겠죠. 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원시 시대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 힘의 원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예, 보통은 이제 남성이 더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남자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그 엄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성으로부터 남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남성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동시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을 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에 대한 투사는 열등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힘의 원리, 어떤 정치적 원리로서는 항상 여성을 불완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신비하면서도 좀 사악한 그런 쪽으로 많이 표현해 왔었고
그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대결 속에서도 보면은 그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남성들은 자기가 자기 것으로 어울하지 않고 있는 어떤 자기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당당히 가져오지 않는 거니까 그 자기 의식 속에서는 자기한테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떤 평가절하하고 있는 자기의 부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어가 또 독일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는 인어를 다르게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물귀신으로 표현하거든요. 물귀신, 예. 그 물귀신이고, 물귀신의 그 사악한 정령, 그 사이렌 자체가 그게 그 로렐라이 노래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노래를 불러가서 소리를 내어서 남자를 그 호려서 빠뜨려 죽이는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그 물귀신 또는 인어가 남자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유혹당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어떠면은 남자들이 유혹을 당해놓고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은 그 여성에게 던져버리니까, 이제 옛날에 마녀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유혹은 남자들이 당해놓고는 여자가 마녀라서 우리가 그렇게 유혹됐다라고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투사가 상당히 열등감에서 나온 투사적인 사건들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 얽히는 얘기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겠는데 우선 조금 더 진행하면서 보죠. 아니마는 도그마적 시몬이 아니며 철학적 개념인 이성적 아니마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원형이며 모든 무의식의 묘명들, 원시적인 정신, 언어나 종교의 역사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만족할 만하게 포괄 한다. 예, 아니마는 그 말의 원래의 의미를 볼 때 요인이다.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는 없으며 선험적인 기분 반응 그리고 선험적 충동이며 그 밖에 무엇이든 정신적 자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것,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다. 즉 의식주에 있는 삶으로서 남김없이 의식에 통합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반대로 그 삶에서 의식이 유래하는 것이다. 결국 정신적 삶은 대부분 무의식으로 모든 면에서 의식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각, 지각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무의식적 준비가 필요한지를 단 한 번이라도 납득한다면 즉시 이해가 되는 생각이다. 비록 아니마가 무의식적인 정신생활의 총체성에 걸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마는 많은 원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아니마가 곧바로 무의식을 특징짓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무의식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미 아니마가 여성성이라는 사실에 드러나 있다. 남성에서 자아, 즉 남성적이 아닌 것, 그것은 여성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비자아는 자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아 밖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마상은 보통 여성에게 투사된다. 모든 성에는 대극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유일하게 남성성의 선택을 결정짓는 것은 남성의 유전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남성 속에 있는 더 적은 수의 여성 유전자는 여성적 특징을 형성할 것이지만 이 여성적 특성은 수적 열쇠 때문에 보통 남성의 무의식에 남아있게 된다. 우리는 아니마 원형과 더불어 신들의 영역, 즉 형이상하게 남겨놓은 세계로 들어선다. 아니마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신성한 힘을 얻는다. 즉 무조건적이며 위험하고 금기시되고 마술적인 것이 된다. 아니마는 선량한 의도로 가득 찬 악이 없는 인간의 낙원에 살고 있는 뱀이다. 그것은 무의식과의 작업에 반대하는 확신의 참 근거를 마련한다. 그것이 도덕적 억제를 파괴한다느니 차라리 무의식에 그냥 두는 편이 나을 법한 힘을 불러일으킨다느니 하면서 아니마는 늘 그렇듯이 여기서도 아주 부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삶 자체가 다만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닌 만큼 악하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마가 삶을 원할 때 그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원한다. 요괴의 삶의 영역에서는 선이니 악이니 하는 범주가 없다. 육체적 삶이나 정신적 삶은 흔히 인습적 도덕 없이도 훨씬 더 잘 꾸려가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점잖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다. 아니마는 칼론 카가톤, 아름답고 착한 것을 신봉한다. 뒤에 발견된 모든 미학과 도덕의 대극성보다 먼저 있었던 원시적 개념이다.
선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아름다운 것 또한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랜 세월의 기독교적 분화가 필요했다. 이 개념의 결합이 보이는 모순은 원시인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고대인에게도 별로 부담을 주지 않았다. 아니마는 보수적이며 피곤할 정도로 오래된 인간 본질을 고수한다. 그러므로 아니마는 역사적 의상을 걸치고 나타나며 특히 그리스나 이집트의 것을 선호한다. 고전주의 작가인 리더 하가드와 피에르 브누아를 이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르네상스의 꿈, 폴리필로의 힘네로토마키아와 괴테의 파우스트 역시 상황에 적절한 낱말을 찾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에 깊이 파고들었다. 전자는 비너스의 여왕을, 후자는 트로이의 헬레나를 불러냈다. 아니엘라 야훼는 비더마이어와 낭만주의 작가들 세계에서의 아니마를 생생하게 묘사한 바 있다. 신뢰할 만한 주요 증인들의 수를 늘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기로 하겠다. 우리들의 명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이들은 이미 자료와 자의적이 아닌 진정한 상징적 의미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아니마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고 싶다면 나는 에르스킨의 트로이의 헬렌의 사생활을 최상의 작품으로 추천하겠다. 아니마는 깊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 위에 영원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마는 모든 범주 너머에 있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욕이나 칭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하늘의 여왕이지만 어쩌다 삶 속에 빠져들어온 어리석은 소녀, 성모 마리아 전설에서 어떤 가련한 운명이 신의 별자리로 옮겨졌는지 사람들은 언제 보기라도 했겠는가. 스스로 자기 본래의 다양함을 충분히 행하지 않은 의미 없는 무질서한 삶은 자신의 문명세계에 적응된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방어의 대상이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틀렸다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무의미와 모든 비극의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초로부터 이 세상의 인간은 그가 지닌 치유의 동물 본능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시몬과 그것의 마력과 결투를 벌이고 있다. 후자가 분명히 암흑이라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똑같은 아니마가 빛의 천사로서, 즉 영혼의 인도자로서 나타나고 작품 파우스트가 보여주었듯이 최고의 의미로 이끌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와의 대면이 도제의 작품이라면 아니마와의 대면은 장인의 작품이다. 왜냐하면 아니마에 대한 관계는 다시금 남선의 정신적, 도덕적 힘에 대한 담력 시험이나 불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아니마는 대부분 투사를 통해서 정신 영역의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 한 번도 이전에 인간 소유물이었던 적이 없는 심리적 사상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들의 아니마는 어머니의 압도적인 위력 속에 숨어 있다. 그것은 흔히 감상적 유대감을 평생 갖도록 하는 남자의 운명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반대로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그의 용기를 고무시켜준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에게 아니마는 여신 또는 마녀로서 나타난다. 이에 반해서 중세의 사람들에게는 여신이 성모 마리아나 어머니인 교회로 대체되었다. 개신교도들의 탈상징화된 세계는 처음에는 불건강한 감상주의를 불러일으켰고 다음에는 도덕적인 갈등으로 첨예화했다. 이것은 당연히 니체의 선과 악의 피안으로 유도되었다. 그것도 단지 그의 참을성 없음 때문에 문명화된 중심부에서는 이 상태가 점차 결혼의 불확실성으로 증대되어 나타났다. 유럽 여러 곳의 이혼율은 미국을 능가하지는 않지만 이에 버금갈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아니마가 주로 이성에 투사되어 있음으로써 관계가 복잡하고 알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 병적인 결과로 인해 현대 심리학이 생겨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프로이트식 형태를 갖춘 현대 심리학은 모든 장애의 근원이 성에 있다는 생각을 섬기고 있는데 이 견해는 기존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장애는 결코 신경증적 공경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의식에 약화된 적응에서 유래하는 병적인 작용이다. 다시 말해 의식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의식은 어떻게 자신의 세계가 변했는지 그리고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